자, 우리 이번에 금융론 보겠습니다. 금융론에 자 156페이지 볼게요. 156페이지. 자, 금융은 이제 자금의 조달을 금융이라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자금을 조달해주고 다른 쪽에서는요 자금을 조달받고 이런 걸 다요 금융해 줍니다. 자, 어쨌거나 금융은요 이렇게 볼게요. 얘는 자금의 여유가 있는 자, 자금의 공급자 해줄게요. 이 사람은요 돈이 좀 필요로 하는 자, 이걸요 자금의 수요자 해줄게요. 자, 이 둘이 이제 친구입니다. 친구.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친구인데 갑이 그러는 겁니다. 을아, 내가 지금 갈비집 하려고 하는데 3천만 원이 부족하다. 네가 좀 빌려달라 할 수 있는 거죠? 빌려줄래? 그래서 자, 이걸 대여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네요. 대여. 이런 걸 얘는요 자금을 조달해주고 쟤는요 자금을 조달받고 이렇게 하는 걸요 금융이라는 겁니다. 자금을 조달해주면서 거기에 따라 냉장고 받고 이런 건 아니죠. 이런 식으로 현금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형태를요 금융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럴 수도 있겠네요. 갑이 을한테 가서 내가 지금 갈비집 하려고 하는데 1억 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나는 7천만 원밖에 없다. 그래서 네가 3천만 원을 출자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출자라는 것은요 빌려달라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일종의 동업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익이 생기면 7대3 나누자 할 수 있는 거죠. 손해나면요 7대3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한 푼도 못 받을지도 모르죠. 장사 안 되면. 어쨌거나 뭐 친구지간에라든가 친인척 간에는 얼마든지 말로만 빌려줄 수 있고 말로만 출자할 수 있어 없어요? 아, 누나가 이제 장사한다고 하니까 내가 한 3천만 원 빌려줘, 출자하면서 이익 생기면 꼭 나한테 줘야 돼, 얼마? 이렇게 할 수 있죠? 말로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잘 모르는 사람한테 돈 빌려달라면 빌려줘요? 아니면 출자하라면 출자합니까? 뭐 믿고 출자합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담보라든가 이런 것도 잡혀야 되고 신용도 좀 있어야 되고 증빙도 좀 갖춰야 됩니다. 증빙. 자, 그래서 돈을 빌렸을 때는요, 뭐 차용증서 이런 거 써줘야 되겠네요. 돈을 딱 빌리면서 종이에다가 얼마 빌렸고 이자는요 매달 혹은 매년 얼마씩 주겠다 이렇게 약속할 수 있죠. 그래서 언제까지 갚겠다 약속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돈을 출자받았을 때는요 지분증서라는 걸 써주면 되겠네요. 지분이라는 게 뭐냐면 소유자의 몫을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소유자의 몫. 자, 그래서 여기다가 지분증서 이렇게 해서 나는 7천만 원, 너는 3천만 원. 이게 서로 이제 기명나일을 할 수 있죠. 나중에 이익 생기면 7대3 이렇게 써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걸 다 뭐라고요? 지분증서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유가증권의 형태로 발행할 수 있는데, 자, 이 돈을 빌렸을 때는요, 이 채권이라는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요, 수표처럼 생긴 거 있죠? 여기다가, 자, 그 종이에 써갖고, 이제 이걸요, 인쇄해갖고, 불특정 다수인한테 돈을 막 빌리는 겁니다. 이런 걸, 이걸요, 채권이라 하는데, 채권. 이걸 함부로 발행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상당한 정도의 공신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국가라든가 지자체 아니면 정부 투자기관 정도에서 발행하는 거 있죠? 이걸 공채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공채. 그리고 회사도 이걸 발행할 수 있는데 아무 회사나 발행할 수는 없는 거고 일단은 상장법인 정도는 돼야 됩니다. 상당한 정도의 자본력도 갖춰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회사 채권을 발행하기가 상당히 까탈스럽습니다. 어쨌거나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요 회사채 줄여서요 사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얘네들은 돈을 빌렸다는 형태의 증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주권이라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권. 자, 주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어떤 회사가 A사가 총 10만 주를 발행했다. 이렇게.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인터넷 들어가서 계좌 터서 10주 구입했다고 치자. 그럼 이 사람은요 10만 분의 10만큼 어떤 형태라고요? 주인의 형태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익이 장사가 잘 돼서 이익이 생겼죠. 그러면 10만 분의 10만큼 이 사람한테 줘야 돼요. 만약 이 회사가 쫄딱 망했다. 그러면 회사가 갖고 있는 빚을 전부 다 갚아야 됩니다. 갖고 난 재산이죠. 이거를 자녀재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녀재산이 생기면요 10만 분의 10은 얘한테 줘야 돼요. 알겠죠? 만약 빚을 다 갚았는데도 아직도 못 갚은 돈이 있다. 그럴 경우는요, 얘는 한 푼도 못 챙깁니다. 알겠나요? 한 푼도 못 챙겨요. 자, 이런 형태를요, 주권, 주식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 금융을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는데, 이렇게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서라든가 채권을 발행하는 이러한 형태의 금융을요, 부채금융,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돈을 출자받으면서 지분공사라든가 주권을 발행하는 형태의 금융 있죠? 이걸요, 지분금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분금융. 그래서 이제 부채금융 같은 경우는요, 보통 이제 타인 자본을 조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확정된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확정 이자. 회사가 잘 되든 장사가 안 되든 처음부터 약속한 이자 있죠? 이걸 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빌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거는요, 이 같이 주인하자는 얘기입니다. 같이 뭐라고요? 같이 주인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을 조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자본을 조달한다. 그리고 요거는요, 실적 배당한다 해줍니다. 자, 실적 배당이 뭐냐면 실적이 있으면 배당하는 거죠. 실적 없으면 배당할 게 있어 없어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걸요, 실적 배당한다 해줍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부동산과 관련돼서도 이제 부채금융이라는 게 있고 부동산과 관련돼서도 지분금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요거 바로 옆에 박스 있죠? 좀 알아볼게요. 바로 옆에 박스 보니까 부채금융 옆에 바로 박스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 구입한 사람한테 돈 빌려줄 수 있는 거죠? 이런 걸요, 주택 소비금융 해줍니다. 그다음에 건설업자들한테, 아파트 건설사들한테 돈 빌려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걸요, 주택 개발금융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개발금융의 특수한 형태 중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보통 사업성만 보고 돈 빌려주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채금융과 관련돼서 이 채권도 발행하기도 하는데 MBS다 혹은요 ABS 이런 채권을 발행합니다. 요거 좀 기억하시고 그 밑에 자 지분금융과 관련돼서는요 리츠 회사라고 해서 부동산 투자회사 있죠? 요거라든가 일단 요거 암기하세요. 부동산 신디케이트 그리고 조인트 벤처 있죠? 다 뭐라고요? 지분금융입니다. 돈을 긁어 모으면서 주식이라든가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원권 같은 거 발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할 내용 딱 정해져 있네요. 이렇게 부채금융과 관련돼서 한 4가지 정도가 좀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분금융 관련돼서는요 요 하나 정도가 좀 정리가 되셔야 돼요. 먼저 부채금융은 돈을 빌려주는 형태인데 은행이 아파트 담보 잡고 돈을 무턱대고 많이 빌려주나요? 아니죠. 지들도 또 규칙을 정한 다음에 거기 맞춰서 빌려주려고 할 겁니다. 맨 먼저 공부할 것은요. 대출 가능 금액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가능 금액이다. 이거 좀 정리해 두시고 두 번째는요. 돈을 빌려줬겠다. 그런데 5% 이자로 빌려줬는데 나중에 3년 정도 지나서 인플레가 심해질 수 있어 없어요?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자, 이 똑같은 이자를 받게 되면 은행이 손해보죠? 그럼 은행은 절대 손해보려고 안 보려고요? 어떤 형태로 안 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자율과 관련된 얘기. 이자율을, 인플레를 어떤 식으로 조정할 것인가. 인플레에 맞춰서 조정하는 얘기들이죠. 이거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고정금리 제도, 변동금리 제도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돈을 1억 빌려줄 테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갚아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쪼개서 갚아라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쪼개는 것도요. 처음에는 많이 갚고 나중에 조금 갚아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조금 갚고 나중에 많이 갚아라 할 수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갚아 나가는 방식, 상환 방식에 대해서도 정리가 좀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동화 제도라고 있는데 어떤 신도시 예정 지역에 자, 그 신한은행이 100억을 예금 받아서 아파트 구입한 사람 100명한테 1억씩 빌려줬죠. 그럼 더 이상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빌려주고 나면 20년, 30년에 거쳐서 회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무슨 예금할 때 1억씩 예금하지는 않겠죠? 항상 돈이 똑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야, 5천 명이 와서 서로 막 빌려달라고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자, 그 돈을 빌려줬으면 돈 받을 채권이 있죠? 대출 채권을 기관 투자자한테 파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들어와 안 들어와요? 또 이걸 또 빌려주는 겁니다. 그럼 대출 채권 생기죠? 이거를 이 기관 투자한테 또 파는 겁니다. 또 돈 들어오죠? 그럼 이걸 또요? 또 빌려주는 겁니다. 그럼 대출 채권 또 생기죠? 또 파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무수히 많은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는데 이걸 뭐라고요? 유동화 제도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누가 매개수단으로 이걸 관리하고 있냐면 금융공사가 이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융공사가 유동화를 위해서 나온 회사입니다. 이렇게. 자, 묶어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지분금융과 관련돼서는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해서 리츠 회사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여기서 토탈 한 6문제 정도 나옵니다. 자, 작게는 5문제, 많게는요 6문제. 이렇게 해서 사이드에 있는 내용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럼 맨 먼저 대출 가능 금액을 공부하기 전에 거기 15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맨 먼저 부동산 금융의 서설 있죠? 여기서는 자, 뭘 공부하려고 하냐면 자, 몇 장 넘겨보시면 아니다. 그냥 다시 거꾸로 들어갈게요. 157페이지 볼게요. 부동산 금융의 기능 및 형태 있어 없어요? 있죠.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그래야지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한 장 넘겨볼게요. 읽어보세요. 그냥 어렵지 않은 애예요. 그냥 시간 나시면 읽어보시고 그렇지 않으면요 상식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다만 여기서는요 딱 중간 정도에 158페이지 중간 정도에 뭐가 있어요? 자, 이 부동산 주택 금융 관련 기금 조성 및 관련 기관 있죠? 이런 것들이 지문에 끼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정리 좀 해주셔야 됩니다. 지문에 끼어들 수 있으니까. 먼저 주택도시기금이라고 있죠? 이거 옛날에는 국민주택기금이었는데 지금은요 주택도시기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아파트 같은 거 구입하려면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 있죠? 국민주택 채권 구입해야 됩니다. 그럼 걔들은 그거 발행하면 돈 들어와 안 들어와요? 이걸 모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입주자저축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같은 거 가입하면 예금해요 안 해요? 이런 돈도 여기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로또 복권이라든가 주택 복권 사업 같은 거 하죠? 그 돈 들어온 돈도 여기다 모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요, 정부 세금도 갖다 집어넣어서 이 기금을 조성한 겁니다. 뭐라고요? 기금. 이렇게 해서 이걸요, 주택 도시 기금 해주면서 얘들은요,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합니다. 자, 주택 계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요, 도시 계정이다 해줍니다. 무슨 계정이라고요? 도시 계정. 자, 그래서 주택계정은요, 이렇게 만들어 온 그 돈을요, 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그 주택 등이라는 게 여러 가지만 준주택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주택 등을 구입하는 사람들, 자, 구입하는 자라든가 아니면요, 이 건설사들, 이런 사람들 대출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드는 기금을 조성한 거 있죠? 이걸 주로 어디다가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등을 구입한 사람이라든가 건설사들 있죠? 얘들 빌려주겠다. 그 다음에 도시계정은요, 도시 재생사업이라고 해서 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 있죠? 도시 정비 사업하는 사업자들한테 대출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도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자들한테 주로 대출해 주는 걸 뭐라고요? 도시계정이라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가볍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긁어 모은 돈을 대출해 주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대출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른쪽 볼게요. 국민주택 채권이라고 있죠? 요거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인데 이건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합니다. 이렇게. 자, 1종 국민주택 채권이 있고 얘는요 2종 국민주택 채권이 있는데 1종 국민주택 채권은요 이거는 자, 각종 등기하거나 등록을 신청하는 자, 이런 자는 무조건 요거 구입해야 됩니다. 아파트 구입하려면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은 국민주택 채권을 구입해야 돼요. 그리고 자동차 구입하려면 자동차 등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런 거 다 국민주택 채권 구입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긁어 모은 돈을 발행하는 채권을요, 1종 국민주택 채권이라는 거고, 2종 국민주택 채권은요, 국가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계약입니다. 체결하는 자, 자, 이자가.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뭐 항만을 건설한다, 도로를 깐다, 교량을 놓는다 하면은 입찰에 붙여 안 붙여요? 그러면 건설사가 따냈죠? 걔네들은 이 공사를 맡으려면요, 반드시 2종 국민주택 채권을 구입해야 돼요. 이렇게 하시고, 그 밑에 주택 상환사채라는 게 있는데, 자, 보통 이제 LH공사라든가, LH공사가 토지주택공사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한테 이제 등록된 사업자들이 있을 겁니다. 등록된 사업자들은요, 보통 이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주로 이제 현금으로 상환하기로 하는, 자, 회사들이 발행하는 건 보통 사채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보통 현금으로 상환한 사채 있죠? 이런 게 일반적인데, 얘는 나중에 현금으로 상환하는 게 아니라 주택으로 상환하겠답니다. 뭐로 상환하겠다고요?
주택으로 상환하겠다는 사채, 이걸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걸요, 주택상환사채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택상환사채. 그 다음에 거기에 입주자저축이라고 있는데, 요거는요, 옛날에는, 이렇게 볼게요. 옛날에는, 자, 이 청약예금, 아니면요, 청약부금, 아니면요, 뭐 청약저축,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복잡하게 운영했습니다. 복잡하게 운영했는데, 지금은요, 하나로 통일시켰습니다. 어떻게 통일시켰냐면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다 해서 요거 하나로 공공주택이든 민가주택이든 다 청약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다. 요거, 이렇게 할 수 있죠? 요걸로 통일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주택도시보증공사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는 옛날에는요, 뭐였냐면, 그 대한주택보증이었는데, 자, 어떤 건설사가 아파트 짓다가 파산할 수 있어 없어요? 자, 건물 올라가다가 막 건축비 못 받아서 파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입주자들은 그냥 붕 뜨겠네요. 그래서 이게 파산하게 되면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도시보증공사가 요거를 맡아서 공사도 완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입주까지 완료를 시켜야 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주택 어떻다고요? 도시보증공사.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계약금, 중도금 이런 거 내왔네요. 낼 때 거기 다 보증료가 들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이거 되겠나요? 그래서 중간에 아파트 짓다가 자, 건축비 못 받아서 건물에다 뭐 붙여놓은 거 있어요? 무슨 유치권 행사한다는 거 있죠? 다 도산해서 그런 겁니다. 파산해서 돈 못 받아서 이거를 맡아서 해줘야 돼, 애들이. 이렇게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그 서술형 지문 읽어볼게요. 아래. 자, 부동산금융은 부동산의 개발, 취득 등의 목적으로 화폐와 신용을 이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어떤 뭐 제도라든가 시장, 수단과 관련된 일체의 영역 있죠? 다 금융해주면 돼요. 이런 얘기 나오면 태클 걸지 마세요. 그냥 넘기시면 돼요. 무슨 따질 거 뭐 있습니까? 그냥 그러냐 하면 되는 거지. 2번 볼게요.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을 운용 대상으로 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죠. 금융 중에 부동산 금융이면요,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금융 있죠. 이걸 얘기합니다. 아파트 구입하려고 돈 빌릴 수 있는 거죠. 다 뭐라고요? 부동산 금융이다. 부동산 금융에는 담보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구입한다면 얘들은요, 아파트를 담보 잡고 돈을 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빌리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담보 기능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돈을 빌렸으면 이자 나가는 거 있죠? 요거 나중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기 세법상. 그러니까 세금도 덜 낼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볼게요. 부동산 금융은요, 주택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입주자 저축 이런 걸 통해서 주택자금도 조성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부동산 금융이 없다면 돈 없는 사람 집 구입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1억만 있어도 5억짜리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4억을 빌려주니까 이렇게 내 집 마련하기가 아주 수월해집니다. 자가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그다음에 30년간 전월세 살게 되면 주거가 불안하죠. 근데 내 집 마련하게 되면 안정적인 주거생활 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 5번 볼게요. 주택금융제도의 목적은요, 국민 주거복지 및 생활안정, 그리고 주택경기 및 주택가격 조절 기능 등도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이 무슨 얘기냐면 주택경기가 지나치게 침체다. 그러면 대출을 좀 어떻게 해요? 확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가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지나치게 과열이다. 그러면요, 대출을 좀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가라앉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6번입니다. 주택시장이 침체하여 주택거리가 부진하다면 수요자 금융을 확대하여 주택 수요를 증가심으로써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겠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주택 저당 대출 금리와 주택자금 공급을 조절한다면 주택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면 사람들은 돈 빌리고 싶어 안 빌리고 싶어요? 예, 빌려서 아파트 많이 살려고 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주택담보대출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정상제인 주택 수요는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금리가 내려가니까 돈 빌리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구입하는 사람은 많아지는 겁니다. 주택도시기금은요,
주택 도시기금 아까 얘기했죠?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합니다. 주택 개정과 뭐라고요? 도시 개정 형태로 운영하는데, 자, 주택 도시기금은요,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의 건설이라든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 조성 사업 등 있죠? 이런 거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무조건 국민주택 규모 이해해야 됩니다.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국민주택 규모 뭐라고요? 이해해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주택 도시기금은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려는 자, 그러니까 건설사를 얘기하죠. 그리고 구입 및 임차하려는 자, 이런 자들한테 빌려주는 거죠. 아까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한다고 했죠. 주택기금은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자들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도시재생사업, 그러니까 도시정비사업 하는 자들 있죠. 이런 사람한테 빌려주는 걸요, 도시개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아까 요걸 얘기합니다. 부도 났을 때 완성시켜줘야 됩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 관련 각종 보증을 통하여 분양계약자의 어떤 안전한 입주와 주택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죠. 많은 겁니다. 이렇게 다.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공공주택금융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저당들 있죠. 우리 이제 금융공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금융공사에서 공급하는 다양한 대출액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보금자리론이라든가 디딤돌 대출이라든가 각종 적격 대출 같은 거 있죠. 이거 전부 다 정부 지원 저당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부에서 상당히죠 지원해 준 형태의 저당이죠. 이런 저당들은요 민간 주택금융에 비하여 대출금리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대출기간도 보통 뭐 최소 10년에서 30년 있죠. 상당히 깁니다.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주택소비금융은요,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제공받는 형태의 금융 있죠. 그러니까 아파트 담보 잡히고 돈 빌리는 걸 다 뭐라고요? 소비금융이라 하는 거고, 건설사가 빌리는 걸요, 주택개발금융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대출 가능 금액 알아볼게요. 근데 이 대출 가능 금액 알아보기 전에 자, 일단 용어를 몇 가지 정리한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은행에서 10,000원을 빌렸습니다. 10,000원. 요 10,000원을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대출 원금, 아니면요, 대출, 대부, 융자, 다 똑같은 겁니다. 융자, 원금, 대출, 원금, 다 똑같아요. 자, 1년 동안에 3,000원을 갚았습니다. 요 갚았어요. 이만큼 갚았으니까, 이렇게. 얼마 남아있어요? 7,000원 남아있네요. 이렇게. 7,000원 남아있네요. 자, 그러면 요걸요, 상환액. 얘는요, 미상환액. 그리고 요거를 잔금 이런 표현도 씁니다. 잔금. 요걸요, 잔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잔금, 잔고. 그러면, 자, 이 10,000원 중에 3,000원을 갚았으니까 몇 프로 갚은 거예요? 30% 갚았죠? 요 30%를요, 상환 비율 해줍니다. 항상 상환 비율, 잔금 비율 할 때는 원금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뭘 가지고 따진다고요? 원금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 7,000원 남아있죠? 몇 프로 남아있는 거예요? 70% 남아있죠? 이걸요, 잔금 비율 해줍니다. 얘는요, 상환 비율, 얘는요, 잔금 비율. 이렇게. 항상 상환 비율, 잔금 비율 할 때는요, 뭐만 가지고 따지라고요? 원금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이자 포함시키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럼 이거를 소수점으로 한다면 앞으로 두 칸 가면 되죠? 0.3이 되겠네요. 1을 기준으로 할 때는. 얘는 얼마요? 0.7인데 얘랑 얘를 합치면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합치면 얼마요? 1이 되는 겁니다. 1.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돈을 갚을 때는 원금만 갚아요? 아니면 이자도 줘야 돼요? 이자 되죠. 그래서 매기 갚는 돈은요. 이렇게 이쪽으로 할게요. 매 기간마다 이제 갚는 돈은 이렇게 원금도 줘야 되고 이자도 줘야 되죠. 요거 이렇게 합쳐서 요거를요 이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매월이 될 수 있고 매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 합친 거를요 원리금 해줍니다. 원리금 지급액 혹은 지불액 해도 상관없습니다. 매기 원리금 어떻다고요?
지급액 혹은 지불액. 근데 원래 상환이라는 표현 자체는요, 원금을 갚는 걸 상환이라는 겁니다. 이자는요, 상환이 아니라 빌린 거에 대해서 대가로 추가로 지불하는 거죠. 상환이라는 표현 쓰면 원래 안 돼요. 근데 관행상 그냥 이자까지 포함했을 때도 이걸 그냥 매기 원리금 지급액 아니면요 매기 원리금 상환액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정확히 표현하면 틀린 표현이지만 그냥 관행상 씁니다. 원리금 상환액 해주면 돼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다른 말로 이거를 저당 지불액 이런 표현도 씁니다. 저당 지불액. 그리고 연마다 지불할 수도 있고 월마다 지불할 수 있어 없어요? 이렇게 어쨌거나 연부금, 월부금 이렇게 할 때는 다 이자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이자 포함해서 연부금, 월부금 해줍니다. 자, 그리고 부채를 서비스 받은 대가로 지불한다 해서 이걸요 부채 서비스액 해줍니다. 그리고 요거를 영어로는요, 영어로는 debt 이렇게 얘기합니다. debt 이렇게 영어로 뭐라고요? debt 이렇게 영어로. 자, 이렇게 해서 용어를 좀 정리했고, 그 다음 이제 여기 오른쪽 볼게요. 대출 가능 금액 알아보겠습니다. 자, 옛날에는 순전히 요거를 담보 잡고 돈을 빌려줄 때, 요거를 해당 주택이라 할게요. 해당 주택을 담보 잡고 돈을 딱 빌려줄 때는요, 예전에는 무조건 LTV 위주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뭔 V라고요? LTV. LTV가 뭐냐면, loan to value. 론은요, 대출액을 얘기합니다. 카드론, 스피드론, 웰컴론 할 때 대출액. 투는 뭐뭐 대비, 밸류는요 가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부동산 가치 대비, 부동산 가치, 영어는 뒤에서부터 해석해야 돼요. 부동산 가치 대비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요걸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1억짜리 아파트 구입하는데 70% 빌려주겠답니다. 그러면 얼마 빌려주겠다는 얘기? 7천만 원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70%를요, 이거를 LTV라는 겁니다. LTV, 이거를요, 대부 비율, 융자 비율, 대출 비율 다 똑같은 겁니다. 부채 비율은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라고 했죠? 아까 했었잖아요. 부채 비율은 내 돈분의 은행돈입니다. 내 돈분의 뭐라고요? 은행돈. 이렇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2억짜리 부동산 구입하는데, 자, 이 LTV를 60%를 적용하겠답니다. 그러면 2, 6, 12에서 얼마라고요? 최대 1억 2천만 원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만약에 대부비를 완화시킨다. 그 얘기는요. 예를 들어서 70%까지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70%는 요 계산할 때는 얘랑 곱하면 되죠? 그러면 2714에서 얼마요? 1억 4천까지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순전히 담보가치만 보고 빌려줬습니다. 옛날에는. 다시 할게요. 자, 2억짜리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최대 얼마라고요? 자, 70%까지 빌려주겠다. 그러면 2714 얼마라고요? 1억 4천만 원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1억 4천만 원. 최대 1억 4천만 원을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IMF가 터지면서 담보가치는 폭락했죠? 거기다가 회사를 잘 다니면 그래 돈을 갚아야 못 갚아요? 갚는데 소위 막 구조조정이다 하면서 회사도 망한 회사 엄청 많았다는 얘기죠? 연쇄 부도 이어지면서 실업자는 그냥 막 널려있는 게 실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현장에는요, 그 경매를 와 있는 게 막 무지기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아주 개판된 겁니다. 개판. 그래서 안 되겠다. 지네들이 잘못해놓고서 사람들 소득도 좀 보고 빌려주랍니다. 뭘 보고요? 소득 좀 보고 빌려주라. 이걸 DTI라는 겁니다. 자, 이건 데트에서 이거요. 이걸 얘기합니다. 매기 갚는 원리금 지급액. 투는 뭐뭐 대비. I는요, 인컴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연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간 소득 대비. 요 해당 대출에 대해서 요번에 해당 대출에 대해서 매기 원리금 지불액이 차지한 비율, 원리금 지급액 혹은 지불액 상관없습니다. 이게 차지한 비율을 뭐라고요? DTI라는 겁니다. 자, 볼게요. 연간 소득이 어떤 사람이 3천만 원 벌고 있습니다. 얼마 벌고 있다고요? 3천만 원 벌고 있는데 DTI를 40%를 적용하겠답니다. 그러면 자, 3, 4, 12에서 얘가 얼마라고요? 자, 12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이 안 되는 자까지만 빌려주겠답니다. 자, 돈 벌어서 은행한테 줄 돈이 많은 사람은 못 갚을 가능성이 커요, 작아요? 크죠? 그러니까 3천만 원 버는 자가 있다면 최대 얼마라고요?
1200만 원이 안 되는 자까지만 빌려주겠답니다. 이해가 되겠나요? 이게 넘어가면 안 빌려주겠답니다. 난 그럼 굳이 빌려야 되겠다 그러면 은행하고 협의해서 기간을 좀 연장시키면 되죠? 기간을 좀 길게 10년 만기를 30년 만기를 하면 그 금액이 적어지죠?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런 사람은 1200만 원 넘어가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 무조건 1200만 원에 안 되는 자까지만 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나요? 그러면 만약에 대출 조건을 완화한다는 얘기는 요거를요 50%까지도 빌려주겠답니다. 그러면 355에서 얼마요? 1500만 원이 안 되는 자 있죠? 그 자까지도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다시 할게요. 자, 어떤 사람이 3천만 원 벌고 있습니다. 얼마 벌고 있다고요? 4천만 원 벌고 있다고 치자. 4천만 원을 벌고 있는데 DTI를 40%를 적용하겠답니다. 그러면 4, 4, 16에서 얼마라고요? 1600만 원이 안 되는 자까지만 빌려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요 해당 원리금 지불액은요, 항상 100%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가정합니다. 왜냐하면 원금 균등으로 했다가는요, 이 계산 자체가요, 종이로 몇 장 줘야 됩니다. 자료를 막 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내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그죠? 객관식 문제 안 나와요, 그렇게? 그러니까 얘는 항상 뭘 가정한다고요? 원리금 균등 상환을 가정해서 문제를 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은행에서 1억을 빌렸는데 은행이 나보고 10년 동안 매달 20만 원씩 원금이자 똑같이 해서 갚으랍니다. 원금이자 합쳐서 얼마씩이라고요? 20만 원씩 갚으래요. 합쳐서 요때 1억에다 뭘 곱하라고요? 저당상수를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 했었죠? 그러면 이게 바로 매기 갚을 원리금 균등상환액입니다. 매기 갚을 뭐라고요? 원리금 상환액이 되는 겁니다. 이거 똑같이 얘는 뭘 가정한다고요? 원리금 균등상환액을 가정합니다. 그래서 요 계산하려면요, 대출액에다가 곱하기 저당상수 있죠? 자, 이렇게 해주면은요, 만약에 저당상수가 0.1이다. 얼마라고요? 0.1이라면, 자, 여기다가 요 곱한 게 이거죠? 여기다가 곱한 게 이거죠? 그럼 이때는 얘를 요거 나누면 1600만 원 나누기 0.1이라면 1억 6천만 원 됩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1억 6천만 원. 요 금액이 1600만 원을 충족하는 최대 대출액입니다. 알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랑 요랑 둘 중에 작은 금액이 얼마예요? 1억 4천 빌려주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요 담보대출로 해서 나가는 돈 외에도 다른 대출 받은 게 있을 수 있어 없어요? 다른 다 은행에서 다른 주택이 있으면 여기서 담보대출 받은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상가를 담보대출 받은 것도 있겠고 신용대출 받은 것도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고 아니면 사업자금 대출 받은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기타 부채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나머지 기타 부채가 있으면 자 그러면 그때는요 여기다가 더하기 기타 부채가 있다면 나가는 이자 있죠? 나가는 이자 있잖아요. 요거 더해줘야 됩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이 사람이 4천만 원 벌고 있는데 DTI를 40% 적용하겠답니다. 그러면 4, 4, 16에서 이 분자가 얼마가 돼야 돼요? 1600만 원 돼야 되죠? 근데 이미 이 사람이 600만 원 나가는 게 있답니다. 얼마나 나가는 게 있다고요? 다른 부채로 600만 원 나가는 게 있대요.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야 돼요? 1000만 원 돼야 되는 겁니다. 최대 얼마라고요? 1000만 원. 그러면 여기다 요 곱한 게 이거죠? 그럼 1000만 원 나누기 0.1하니까 얘는 얼마예요? 1억이 되는 겁니다. 얼마라고요? 1억. 둘 중에 작은 금액이 얼마예요? 1억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문제에서 나오면 거의 한 90%는 이걸 물어봅니다. 이걸 물어봐요. 이거 하시면 돼요. 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집어넣었다가는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이게 걸리기 때문에 이거 다 지울게요. 다 지우고 의미를 아셨으면 자 항상 그 약식으로 그냥 간단히 공식을 바꿔놓은 거 있죠? 이걸 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무조건 LTV가 나오면 무조건 뭘 곱하라고요? 가격 곱하면 돼요. 부동산 가격. 뭐 나와야 나요? 나옵니다. 그 다음 DTI가 나오죠? 그러면 무조건 소득을 곱합니다. 뭘 곱하라고요? 소득.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당상수로 나누면 돼요. 그럼 뭐가 나왔나요? 나오겠죠. 둘 중에 작은 금액을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거의 이렇게만 물어보는데 만약 기타 부채가 있죠.
그럼 기타 부채가 있으면 여기서 좀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물어본 적은 한 번밖에 없었는데, 만약에 기타 부채가 있으면 여기서 빼줘야 돼요. 기타 부채로 나가는 이자는 좀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기타 부채로 나가는 이자는 어떻다고요? 빼줘야 돼요. 자, 계산해 볼게요. 거기 맨 아래 보겠습니다. 자, 181페이지 맨 아래 서울에서 사는 A가 찾으셨나요? 자, 다음 같은 시중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고자 할 때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LTV는 60%, DTI는 40%이죠. 자, 여기 볼게요. LTV는 60%, DTI는 40%이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그 서울 소재 주택의 평가 가격은 5억이죠. 얘는 얼마짜리라고요? 5억짜리다. 이렇게. 그 다음에 A의 연간 소득은 6천만 원이랍니다. 얘는 얼마라고요? 6천만 원이래요.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이 사업자금 대출 받은 게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연간 1,200만 원씩 이자가 나가고 있답니다. 다른 대출로 인해서 연간 얼마 나가고 있다고요? 1,200만 원씩 이자 나가고 있대요. 이렇게. 그리고 그 저당 상수는 0.12죠. 0.12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계산해 볼게요. 얘는 5, 6, 30에서 얼마요? 3억입니다. 그리고 얘는요, 4, 6, 24에서 2,400이죠? 2,400만 원에서 1,200만 원 빼니까 얼마요? 1,2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이 0.12 하면 1억 나옵니다. 얼마라고요? 1억. 둘 중에 작은 금액이 얼마요? 1억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1억. 자, 여기 사업자금 대출받은 걸 물어본 적은 한 번밖에 없는데, 요거는 거의 안 물어봅니다. 거의 안 물어봐요? 아, 요거, 기타. 이 기출로 나왔던 건데, 여기다 막 집어넣으시면 되죠? 집어넣었는데, 이것도 좀 헷갈리니까 지울게요. 우리 이제 전 시간에 몇 번 했지만, 여기서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요거는 거의 안 물어봅니다. 요거 있으면 빼주면 돼요. 빼주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요, LG전자의 주식 가격이 폭락하는 바람에, LG전자 주식 가격이 폭락하는 바람에 주식을 뒤에 있는 소나조라고 했죠? 뒤에 있는 뭐라고요? 소나조. 뒤에 있는, 소나조. 소, 나누기 조. 이렇게 되면 되죠? 뒤에 있는 뭐라고요? 소나조. LG전자 가격이 폭락하는 바람에 뒤에 있는 뭐라고요? 소나조 하시면 돼요. 재미없나요? 나름 재밌는데 왜 그 재미없어 하시네. 자, 최근 맨날 저걸로 물어보다가 한 번 부채 감당률 가지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2번 보겠습니다. 맨 위에 2번. 자, 시장가격이 5억이고 순영업소득이 1억 원인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A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자, 요거 지울게요. 자, 요거는 요걸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해볼게요. 요 이제 상가를 담보 잡고 돈 빌려려고 합니다. 상가. 자, 이때 이제 LTV가 나오면 무조건 뭘로 하고요? 가격을 곱해주면 돼요. 뭘 곱하라고요? 이건 똑같습니다. 가격. 그럼 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아직 쓰지 마세요. 부채 감당률은 기억나시려나 모르겠는데, 전 시간에 했죠? 부채 감당률은요, 순영업소득을 뭐로 나눈 거라고요? 그 저당 부채 서비스로 나눈 겁니다. 부채 뭐라고요? 서비스. 자, 요거는 매기 갚을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원리금 준등 상환액을 가정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대출액에다 뭘 곱하라고요? 원리금 균등 상환액 가정하죠? 얘는 뭐라고요? 대출액 곱하기 저당 상수예요. 쓰지 마세요. 저당 상수죠? 자, 계산해 볼게요. 자, 서울에 소재한 시당 가치가 5억이고 순영업소득 1억인 상가를 갖고 있는데, 자, 부동산 가치가 5억이고 얘는 5억이죠. 순영업소득 1억짜리를 1억이 되는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A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연간 저당 상수는 0.2랍니다. 이거 얼마라고요? 0.2 이렇게. 그다음에
자, 거기 보니까 대출 승인 기준이 LTV는 60%까지랍니다. 이하라는 얘기는 60%까지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채 감당률은요, 2 이상이래요. 이게 얼마라고요? 2 이상. 자, 그러면 상가의 기존 대출금이 1억 있어, 없어요? 1억 있죠?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어쨌거나 요거 계산하려면 요걸 나누면 돼요. 요걸 나누면 돼요. 그러면 1억 나누기 2하면 5천만 원 나옵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5천만 원. 0.5억이 나올 겁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0.5. 0.5억이에요. 그죠? 이거 이해해야 돼요. 이게 이해해야 돼. 이거 커지는 거 아닙니까? 얘는 클수록 가치가 있다고 했죠? 자, 근데 여기서는요, 요 대출액에다가 이거 곱한 게 이거죠? 대출에다 곱한 게 이거죠? 그러면 0.5억 나누기 0.2죠? 그러면 요 대출액이 나옵니다. 이거 얼마 나오냐면 2억 4천만 원 나옵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2억 5천만 원 나옵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2억 5천만 원. 맞나요? 2억 5천만 원 0.2 하니까 2억 5천만 원 나오죠? 맞아, 안 맞아요?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라고? 5, 6, 3, 3억이죠? 요 계산하면 2억 5천이죠? 2억 5천만 원이 요걸 충족하기 위한 최대 대출액입니다. 그래서 그럼 둘 중에 작은 금액이 얼마예요? 2억 5천 원 아닙니까? 2억 5천만 원인데 이미 1억 빌려갔어, 안 빌려갔어요? 빌려갔죠?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라고요? 1억 2천만 원. 1억 얼마라고요? 5천만 원. 써놓고서 뭐 이상하게 써놔갖고. 자, 원래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계산했다가는 시간이 걸려, 안 걸려? 꽤 걸리죠? 그래서 이런 거 이거 다 무시하시고 그냥 의미만 아시면 돼요. 의미만 아시면 되고. 다 제가 무시할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그 부채 감당률 가지고 이걸 대출에 계산하겠다는 얘기죠. 이때는요, 여기다가 뭘 곱하냐면 순영업소득. 뭐라고요? 순영업소득. 자, 이렇게 암기하세요. 순 있죠? 여기다가 부저 이렇게 곱하면 돼요. 그럼 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순부저 이렇게 곱하면. 자, 계산해 볼게요. 자, 다시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시장가격 5억이고 순영업소득이 아까 그 공식을요, 이렇게 간단히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무슨 부저라고요? 순부저. 자, 그래서 시장가격 5억이고 순영업소득 1억인 얘가 얼마라고요? 1억이랍니다. 자, 1억인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A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연간 저당 상수는 0.2랍니다. 여기 0.2죠? 그리고 자, 그 LTV는요 60% 이하이고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이 2 이하이죠? 2를 집어넣으면 돼요. 이게 부채 감당률 아닙니까? 그러면 자, 상가 기존 대출금 1억 있답니다. 얼마 있다고요? 1억. 그럼 계산하면 1억 나누기 요거랑 요거 하면 0.4입니다. 이거랑 요랑 곱하면 얼마라고요? 0.4예요. 그러면 1억 나누기 0.4 하면 이게 얼마 나오면 2억 5천만 원 나옵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2억 5천만 원 나와요. 자, 그럼 둘 중에 작은 금액이 얼마예요? 2억 5천이죠. 그러니까 2억 5천에서 1억 빼니까 얼마라고요? 1억 5천 빌려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LG전자 가격이 폭락하니까 이제 LG전자에 가서 그 LG전자 본사 쫓아가서 손으로 부저를 누른 겁니다. 입구에서 뭐라고요? 손으로 부저를 눌러서 열받으니까 사장 나오라고 한 거죠? 손으로 뭐라고요? 손으로 이렇게 부저 누른 거 아니에요? 손으로 뭘 눌러요? 부저는. 손으로 뭘 눌렀어요? 부저 누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LG전자 가격이 폭락하는 바람에 얘는요, 뒤에 있는 조 얘는요, 열받아서 LG전자 쫓아가서 그 사장실 가서 손으로 뭘 눌렀어요? 부저를 눌렀습니다. 그래갖고 멱살 잡고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멱살 잡고 싸웠다. 손 뭐라고요? 부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볼게요. 서술형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자,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합치면 얼마라고요? 1이 됩니다. 2번 볼게요. 주택 저당 대출 기준인 LTV하고 DTI를 변경한다면 주택 수요가 변화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세 번째 볼게요. 자, 금융감독기관이 주택저당대출의 대부 기준인 LTV를 올린다면, LTV를 올린다는 얘기는 돈을 많이 빌려주겠다는 얘기죠. 이때는요, 주택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4번 볼게요. LTV를 낮춘다면, 그럼 돈 많이 안 빌려주겠다는 얘기죠. 낮춘다면요, 금융기관의 부동산 대출 관련 위험은 줄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돈을 많이 빌려주니까 나중에 경매처분해서 회수를 못할 수 있는 거죠. 돈을 조금만 빌려줘 봐요. 회수 못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5번 볼게요. DTI를 낮춘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출 조건을 여기에, 자, 완화시키겠다는 얘기죠. 낮춘다면 돈을 조금만 빌려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낮춘다는 얘기는, 죄송합니다. 돈을 많이 갚지 않는 사람만 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완화시킨다는 얘기는 DTI를 높인다는 얘기고, 이거는요, DTI 비율을 낮춘다면,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갚는 사람은 안 빌려주겠다는 얘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낮추면요, 금융기관의 부동산 관련 대출 위험이 줄어들어요, 안 들어요? 줄어들죠. 자, 4천만 원 버는 자가 있는데, 자, 그냥 한 500만 원밖에 안 갚는 자가 있죠. 이런 사람만 빌려주겠답니다. 그럼 회수를 못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근데 한 3천만 원 정도 갚는 자도 다 빌려주겠다는 얘기는 나중에 위험이 커지자고요? 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 하겠나요? 잘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여튼 은행은 돈을 많이 빌려줄수록 회수를 못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자, 대출 실행 시 부채 감당률이 1 이하가 되는 투자안을 선택한다면, 1 이하라는 것은 돈 벌어서 빚도 못 갚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1 이하가 되는 대안을 선택한다면 금융기관의 부동산 관련 대출 위험이 커질 수 있겠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LTV가 높아질수록, 높아진다는 얘기는 돈을 그만큼 많이 빌려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출자의 위험은 그만큼 커집니다. 그러니까 은행도 손해 안 보려니까 대출 금리를 높이려고 낮추려고요? 높이려고 할 겁니다. 은행도 위험이 커지면 높은 이자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차입자의 소득과 담보부동산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경향이라면 채무를 불이행할 위험은 낮아지겠죠.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대리해서 과장 달아요, 안 달아요? 과장 달고 부장 달고 이러든가, 아니면요, 아파트가 1억에서 1억 2천만 원 올라가고,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죠. 뭐 그런 상황이라면 못 갚을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 회사에 그만두게 된다든가 담보 가치가 폭락할 수 있죠. 옆에 장래시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폭락하거나 이러니까 못 갚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9번 볼게요. 통화당국에서 콜금리를 인상시킨다면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를요 인상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자, 콜금리라는 게 뭐냐면 어떤 신한은행이 있는데 신한은행이 자, 누구한테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대출해줘야 되는데, 대출 자금이 갑자기 부족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옆에 있는, 자, 이 국민은행 이런 데서 잠깐 더 빌릴 수 있는 겁니다. 빌려 대출할 수 있는데, 요때 얘들도 그냥 빌려요. 자, 이자를 줘야 돼요? 이자 줘야 됩니다. 요 이자를요, 콜금리에 줍니다. 무슨 금리라고요? 콜금리라는데, 요거를, 지들이 마음대로 막 정하면 안 돼요. 이거는 금융당국에서 정해줍니다. 만약 콜금리 인상시켰다. 그러면 갚는 돈이 많아지는 거죠. 그럼 얘들도 더 비싸게 빌려줘야 되겠네요. 이자를. 자, 그러니까 다시 읽어볼게요. 통화당국에서 콜금리를 인상시켰다면 금융기관이 대출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차입자의 취업 상태가 불안정하다면요, 금융기관이 대출금리를요 인상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요 학교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직업이 좀 안정적이에요? 불안해요?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면 은행 가서 돈 빌려달라면 1,000만 원 빌리겠다면 3,000만 원 빌려드릴게요 그럽니다. 그리고 이자 좀 싸게 해주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오는데 저 같은 사람이 가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학원 선생이라고 하면 꺼져 그럽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꺼져. 자, 그래서 딴 데 가면 들어서 안 빌리겠다 그러면 다른 은행 갈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은행에서 뭐라고요? 꺼져 그럽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저축은행 가야 됩니다. 저축은행도 가서 1,000만 원 빌려달라 했더니 200만 원 빌려주겠답니다. 그래서 들어서 뭐라고요? 안 빌리겠다는 거죠. 그럼 대부업체 가는 거 아닙니까? 대부업체 가면은요,
돈 빌려줍니다. 근데 거기는 금리가 보통 뭐 무지장 비쌉니다. 이러면서 취업 상태가 불안하면요, 이자가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어디 갔냐면 12번 볼게요. 자, 연간 이자율이 같은 1년 만기 대출의 경우에 대출자는 기말에 한 번 이자를 받는 것이 기말에 4회 나누어 받는 것보다는 불리합니다. 10,000원 빌려주면서 이자를 1년에 한 번씩 받기로 했다고 치자. 10,000원을 빌려주면서 이자율이 10%입니다. 1년에. 이자 몇 프로라고요? 10% 이자를 받겠답니다. 자, 그러면 얼마 받으면 1,000원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자를요, 10,000원 빌려주면서 이자를 4번에 걸쳐 나누어 받겠답니다. 그러면 이걸 4로 나눠야 돼요. 그러면 2,500원씩 받는 겁니다. 아니, 1,000원이죠? 그러니까 250원씩 받네요. 얼마씩 받는다고 하고요? 이렇게 쪼개서 받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4개월 한씩 받을 수 있죠? 이거 4로 나눠야 돼, 이거. 알겠죠? 10%인데. 알겠나요? 그러면 이렇게 A라는 식으로 받는 게 유리할까요? B로 받는 게 유리할까요? 예? A가 유리해? B가 유리해? B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요 250만 받으면 요거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 이자 생겨 안 생겨? 생기잖아요. 근데 요거는 1년이 지나서 1,000원 받는 거죠? 여기는 복리로 이자가 계속 붙을 거 아닙니까? 이게 더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시 읽어볼게요. 연간 이자율이 같은 1년 만기 대출의 경우에 대출자는요, 기말에 한 번 이자를 받는 것이 기간 중에 4회 나누어 받는 것보다는요, 불리합니다. 기억하세요? 이렇게 해서 대출 가능 금액 있죠? 이거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물어볼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한 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요걸 잘 정리하세요. 예. LG전자 가격이 폭락하니까 뒤에 있는 누구나 주라고요? 소나죠. 어떤 사람 개나 줘 하는 바람에 틀렸는데, 누굴 주라고요? 소나죠. 굳이 요거 나온다면요, LG전자 가격이 폭락하니까 LG전자 사장실 가서 손으로 뭘 눌렀어요? 부저 눌렀으니까, 누르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멱살 잡고 싸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여기서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